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 현안을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 박수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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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차 소장님, 오늘부터 한미 합의에 따라서 미국에 수출되는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5% 관세 부과가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FTA에 따라서 관세 부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균등하게 관세가 부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용어죠.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5%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 오늘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를 100%를 또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We'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on chips and semiconductors. But if you're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 charge, even though you're building and you're not producing yet in terms of the big numbers of jobs and all of the things that you're building. If you're building, there will be no charge. So I just 네, 반도체에 대해서 100%를 부과하긴 할 텐데 미국에서 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 기자, 좀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0%라는 게 100원을 수출하면 우리가 100원을 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 세금만 100을 더 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의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량이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이제 103억 달러 어치 정도를 수출합니다. 이게 일반 기계 다음으로 규모가 큰데 이런 핵심 부품에 이제 100% 관세를 매긴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핵폭탄급 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 뒤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게는 또 세금을 물지 않는다. 교수님,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 미 삼성전자가 38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걸로 했고, 네. 3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걸로 했고, SK 하이닉스 38억 달러 투자를 하는 걸로 했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너네가 수입을 해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상호 관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면 네. 너네가 수출하는 것도 제로를 해줄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에 하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린 다른 나라에서도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된 그 공장에서 나온 것만 면제를 해준다는 건지 아닙니다. 그 기업 네, 그 기업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 수도 우리는 있는 건가요? 아직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협상단이 네. 우리 반도체와 바이오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방금 전에 대통령실 나온 얘기는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기는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불확실한 것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당장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없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AI에 네.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산을 독려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네. 제가 말씀 네. 짚고 넘어갈게요. 관세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백하게 수입하는 미국 업자, 미국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싸게 제공해 줄 때가 있다면 거기서 수입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가격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쭉 그 말씀을 드렸지만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효과가 나타날 거다. 미국 물가에.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간 선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또 감당해야 될 문제일 네, 것이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 우리나라 지금 15%까지 낮춰졌는데요. 여기 이렇게까지 낮추기까지는 한미 조선업 협력 내용이 컸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 마스카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예. 지금 조금 소식이 하나 들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도 원래 우리나라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께서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해군 조선 군수함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우리가 MRO라고 하죠.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사업 수주를 했다라고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MRO에 대해서 이제 한화가 수주를 한 적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 MRO 수주에 대해서 지금 군산항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MRO 기지로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수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에 첫 번째 수주가 쾌거를 좀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 MRO 수주라는 게 근데 꼭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남는 아니라고 건 해요. 아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MRO 한 척 해봐야 일단 독을 만약에 비워야 한다면 조선소니까 독이라는 게 있고 네, 네. 거기에 배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 놓고 배를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를 비우고 저거를 MRO를 하면 한 250억 달러 뭐 이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배 한 척, LNG선 한 척을 만들면 2억 5천만 불을 더 많이 받아요. 벌 수 있는데. 할 네.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독을 비워라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이게 이제 미 해군하고 장기적 관계를 맺으면 네. 군함을 수주할 수 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이기 네.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MRO는 도크를 안 비워요. 안 비워. 그러니까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다 배 밖에서? 세워놓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네. 어제 국회에서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다라고 아주 안 좋게 혹평을 했고요. 정부와 여당은 촉박한 시간에서 어쩔 수 없다 최대한 한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막아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굴욕적인 거 진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이 협상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진짜 줄기차게 매달려서 협상을 뭐 국민들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렇게. 최악은 피해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은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 예. 지금 어젯밤에 들려온 소식인데 일본이 15%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15%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지금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명확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명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15% 관세 부과를 했고 이유도 이제 15% 관세 부과를 했고 우리도 이제 15% 관세 부과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관세에다가 15%를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 측에서도 자신들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일본 경제 재생산 지금 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미국 상무장관이랑 뭐 급히 회담하겠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4천억 달러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천억 달러 보드판을 또 지우면서 네. 쓴 해프닝이 있었고 그 위에 또 500억 달러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양한 해프닝을 한 상태에서 15% 관세 부과를 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호기롭게 발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것은 기존 거에다가 추가를 한 거다라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당황을 한 당황해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세라는 것이 아무래도 진짜 뭐 15%가 됐던 뭐 5%가 됐던 10%가 됐던 관세 부과하고 나면 수백 쪽, 수천 쪽짜리 계약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한 장짜리 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는 25%에 또 추가로 해서 50%까지 그렇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스위스 대통령은 39%의 관세를 받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갔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인 듯 합니다. 이번엔 포스코 ENC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예요. 포스코 더샵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인데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건설 면허 취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는 지금 초긴장 상태인데요. 박소 기자, 지금 포스코 ENC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그렇게 많았던 건가요? 네,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6일까지 포함하면 5건입니다. 아, 5건이요. 네, 이게 뭐 1월에는 이제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뭐 경기 광명시, 그리고 대구 주상 복합, 경남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여기는 이제 그 끼임 사고로 사망을 했던 거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28일에 포스코 ENC에서 그 공사 현장에서 올 들어 4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먼저 쏟아낸 바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당시 포스코 ENC 대표이사는 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에 들어가고 다시 공사 재개를 했는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강력한 대처가 주문된 상황인데요. 한번 강유정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네, 면허 취소는 정말 센 건데요. 건설회사한테는 거의 문을 닫아라 이건 거 아닌가요, 소장님?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문을 닫아라 정도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면허를 이제 다시 재발급받는 부분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면허 취소 같은 경우 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건설이 유일한 지금 상황이죠. 과거에 동아건설, 선수대교 성수대교 이제 사고 붕괴 이후에 사고. 네. 이제 동아건설이 이제 최초의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다시 이제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제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리셋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역사가 없기 때문에 광급공사라든지 아니면에도 이제 공사를 받을 때 과거 사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영업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포스코를 봤더니 3년 전과 비교해서 안전 인프라 예산을 크게 또 줄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 펜스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지난 포스코 그룹이 지난 3년간 안전 설비와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 안전 인프라 이쪽 예산이 있는데 이게 1,400억 원이나 삭감했다. 안전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펜스 이런 것들 자체도 없고 뭐 이를테면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 원래 그 공사장에서 좀 지급했던 것들도 여기서 많이 줄였다.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천공기에 끼어서 숨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기계와 작업자를 분리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지금 없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못 막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진짜 면허 취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기본법에 따르면 이게 사망이 2명이 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신안산선의 붕괴가 됐잖아요. 공사 현장이. 네. 그 붕괴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건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 하청업체도 있고 건설 노동자도 네.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급 효과가 좀 크죠. 파급 워낙 커서 네. 그 면허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거 다 문 닫으라는 얘기니까 그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라서 큰 회사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과징금 3% 까지가 지금 현재 부과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매출의 과징금이 매출액의 상당하겠네요. 3%. 그것도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매출액이면. 매출의 3%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당국자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기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법인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사고 얘기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속보인데요. 정부가 이 소비 진작 훈풍 이 효과에 맞물려서 소비 복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박 기자, 지방에서 소비 살리기를 하는데 뭐 네. 카드를 쓰게 되면은 복권 당첨인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무래도 뭐 사람도 많고 뭐 돈 쓸 때도 많고 그런데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데서 좀 경제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소비 복권이라는 제도를 꺼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벤트가 좀 재밌어요. 이달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가게나 식당 등에서 카드로 5만 원 이상 쓰면 5만 원 자동으로 쓰면. 네. 응모가 됩니다. 아.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등 10명한테는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행사입니다. 네. 5만 원 결제하고 네네네. 지방에서 네네네. 2천만 원까지도 받아요. 근데 뭐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10만 원이 벌써 1,000명 정도 되네요.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뭐 여기에 문화 소비 쿠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영화, 공연, 전시, 체육시설 등에서 쓸 수 있는 5대 문화 쿠폰 810만 장을 뿌리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수도권 안 됩니다. 비수도권 전형으로 추가 발급해서 지방에서 이제 문화 소비까지 촉진하겠다. 이러니까 뭐 일단 2천만 원 받으려면 지방에서 한번 좀 써봐라.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하면 또 무슨 혜택이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네, 이게 이제 네. 특정 인구 감소 지역에서 명예 주민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 한도가 종전에는 이제 최대 50만 원 이랬었는데 이제 100만 원으로 2배 확대가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추첨을 통해서 또 100만 원 상당의 관광, 숙박, 음식 이용권을 주는 이달의 여행운 이벤트도 같이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그 특별 재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산불도 많이 났는데 네. 여기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환급 기간이 확대되고 환급률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여름 휴가 기간 지방 여행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소소한 재미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한테 비자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봤더니 차 소장님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게 네. 에이펙 정상회의 뭐 이걸 좀 기대를 한 건가요? 그걸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끌어들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중국 관광객 비중이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을 이제 끌어들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네. 단체 관광객입니다. 네. 여기서 단체 관광객들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인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단체 관광을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호상 여행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기업 단위로 이제 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많은 소비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리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무비자로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내수도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앞서 이제 기자님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또 방안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또 소비를 해준다라면 우리한테도 소비 진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현재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베풀면 또 중국에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뭐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이 10월 초였었죠. 1일부터 7일까지. 10월 초죠. 그러면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 명동에 엄청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많이 좀 변할 수 있는 생각 예상해 볼 수 있는 있지 거죠? 않겠습니까? 뭐 워낙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새로 여기 만들어진 한국 정부에 대한 반응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무비자 한국이 무조건 무비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조치들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 관광객이나 몇 사람이 모인 단체 관광객보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은 관리가 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 왔고 뭐 정부 주선으로 왔고 이러면 관리가 쉬워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불법 체류자금 이런 이슈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대신 이 사람들은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준다는 얘기는 관광에서 우리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객단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 거다. 관련 이렇게. 업계들 그러면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 크죠. 같아요. 네. 뭐 호텔,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일반 쇼핑하는 데들 그리고 관광업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주가에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수가 살아나고 우리 수출 또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무비자 입국 규제 완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걸 계기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인천에서는 에이펙 식량 안보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게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의장국입니다. 박 기자,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 있는 핑크 가발 춤추고 있는 사람이 네. 농식품부 대변인이라면서요. 네. 전한영 대변인이신데요. 네. 에비, 그러니까 그 캐대언이라고 하죠. 그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에비라는 그 캐릭터를 분장해서 이렇게 직접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오는 10월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홍보를 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자기가 좀 오버를 했다. 그러니까 저 춤이 요즘 핫한 K-pop 데몬 헌터스 속의 챌린지 춤 영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는 조회수가 8,400회. 그래서 1만 회가 뭐 넘어갔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우리 공무원들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에이펙을 홍보하는구나.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주시 공무원들도 이 소다팝 패러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즘 네, 이거네요. K-pop
팝과 이런 밈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저것은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좀 보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아무튼 노란 MG 분홍색 가발을 예. 쓴 저런 모습은 그냥 눈길은 끌어요. 네,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네. MZ 세대를 이제 겨냥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국가기관 홍보다라고 하면 좀 지루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저렇게 이제 밈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이제 소다팝 챌린지라는 또 하나 이제 용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네. 특정 제품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밈 현상들을 저렇게 이제 챌린지화하는 것을 소다팝 챌린지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정보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우리가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 이 농식품부 홍보 영상은 이게 SNS에서 화제가 된 게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송미령 장관이 출연한 어떤 패러디 영상도 좀 화제였다면서요? 그때도 전한영 대변인이 또 등장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보실까요? 그 어떤 송민정 건지? 장관이 네. 이렇게 그 흑백 요리사가 그때 유행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 또 장관님이 직접 이제 요리를 했는데 아, 네. 지금 갑자기 나오네요. 네. 검은 이 옷을 입으신 분 네, 장관이 나오죠. 송미령 장관이고 네. 근데 이제 옆에는 저게 이제 그 대변인이고. 심사위원이 이제 우리 유명한 대변인이 네, 대변인이고. 직접 나와서 네. 네, 지금 평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보더니 네. 저기서도 다 정말 또 맛깔나게 또 살렸어요. 네. 채소의 익힘 정도가 완벽하다. 이분하다. K푸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송 장관과 전 대변인이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직접 소개했는데 또 11월에도 또 이제 김장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옛날에는 그 장관님 하면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저 김장 체험 때도 보니까 네. 재밌잖아요. 네. 저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농식품부가 굉장히 이제 좀 국민에게 다가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거고요.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제 장관님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SNS가 보통 유튜브나 SNS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25만 명을 넘었다. 그래서 1위라고.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많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 사실은 대세는요. 이제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fun. 재밌는 거. 즐겁다, 재밌다, 가볍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 세대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도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가벼운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농식품부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에이펙 식량 안보 장관 회의 무대에는 우리나라 K푸드, 뭐 김밥, 전통 차, 술 다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푸드를 알릴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 대사라고 해요. 차 소장 들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뭐 굉장히 효과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펙 회의라고 한다라면 조금 이제 무거운 자리고 조금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먹거리가 이제 대중적인 먹거리인 뭐 떡볶이라든지 김밥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뭐 전통적인 장류라든지 전통주, 전통차도 물론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먹거리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런 모토가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지드래곤이 홍보 대사이다 보니 이번에 우리 K푸드, K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위상이 더욱더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의 관세 이슈로 좀 많이 치이는 듯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K컬처, K힘은 좀 더 강해지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눈에 알아보는 주요 이슈들 뉴스 라이브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에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3대 주가지수 동반 강세를 보였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81포인트 올라 44,193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45포인트 뛰면서 6,34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52포인트가 올라서 21,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미국 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에 5%가 뛴 애플이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도 투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로부터 비롯된 미국발 소식은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3,2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전날보다 20포인트 올라서 3,219. 역시 어제 800선을 회복한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신 기준 803입니다. 상단은 조금 제한이 돼 있죠. 미국 내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발효, 반도체 100% 관세 방침에 대한 경계심도 남아 있습니다. 체포영장 마감 시한인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당초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구인하겠다고 특검은 공언했죠.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9시 변호사 접견을 신청한 상태여서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별개로 어제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은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집니다. 블랙앤골드의 새 빛을 더하는 날이다. 캡틴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면은 한인분들이 정말로 많고 또 커뮤니티가 정말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와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만큼 0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클럽에서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전드가 되겠다. 새 유니폼에 이 황금색 등번호 7번이 선명했는데요. 소니를 데려오는 건 몇 년간 우리의 꿈이었다는 LAFC. 이적료만 2,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7억여 원으로 MLS 역사상 역대 최고입니다. 손흥민에게는 메시 등에 이어서 리그 톱3 수준의 연봉도 안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식 하나 더 해볼까요? 작년 전 세계를 휩쓴 로제의 아파트 열풍이 전통의 시상식에서 방점을 찍을까 주목됩니다.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무려 8개 부문 후보에 오른 건데요. 특히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아파트가 올해 비디오, 올해 노래 등 7개 부문 후보가 됐습니다. 힙합 솔로 아티스트 역사상 최초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인데요. 로제 본인도 충격적이라면서 놀라고 벅찬 소회를 전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뉴욕에서 있을 시상식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일지 기분 좋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출산율에도 불구하고요.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부 둘의 자녀 둘, 한동안 우리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4인 가구도 이제는 입말이 된 것 같습니다. 약 10년 만에 300만 세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4인 가구 수는 지난 2016년 400만 선이 처음 무너지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 신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눌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 저희가 뉴스라이브에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홍보하게 될 서울시 베이비 앰베서더 2기가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1,317가족이 지원해서 무려 1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8가족이 최종 선정됐는데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가족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더 신패밀리와 루나앤솔 가족, 네, 총 7명, 지금 새 아이까지 포함해서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뭐 가까이 계시니까 신패밀리부터 좀 가족 소개를 좀 간단하게 대표분이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패밀리의 아빠 신민철, 저는 엄마 우혜림, 아들, 시우, 둘째 아들, 시우, 둘째 아들. 시안, We We are are the 신 패밀리. 자, 성실에 따라서 신패밀리인 거죠. 지금 세 아이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인터뷰 요청은 우리 시우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우군 지금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더 크게. 동생 시안이는 안 나왔는데 동생은 몇 살이에요? 0살. 0살. 0살이에요. 작년 12월 출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만 1살이 안 됐고 예, 7개월 됐습니다. 네, 저희 딸하고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9월생이라서. 네. 저는 1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같은 용띠고. 네네. 루나앤솔 가족도 좀 여쭤볼게요. 아, 너무 귀여운 우리 쌍둥이 아이가 같이 나왔는데 가족 소개를 대표가 누가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네. 저희는 이제 6개월 된 남매둥이를 키우고 있는 네. 루나 앤솔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루나 이름하고 솔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네네. 루나 앤솔이라는 아이들 이름으로 이름을 따서 루나앤솔. 저희가 가족명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또 엠버서더 네. 말고 이렇게 라이브에 출연하게 된 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누가 둘 중에 루나고 솔이에요? 이쪽이 루나고요. 아. 네, 여기가 솔인데요. 딱 봐도 이제 딸이고 아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달, 해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외래어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루나는 이제 달이란 뜻이고 솔은 이제 네. 해라는 의미를 담아서 좀 각기 다른 빛으로 세상에 이제 뭐 따뜻한 존재가 돼서 네.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소리는 뭐 특히 반갑습니다. 저도 소리라서. 네, 솔. 좋습니다. 서울시 베이비 앰베서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지 루나앤솔 가족 대표가 좀 답변을 좀 주실까요? 예. 그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서울시의 지원 제도라든지 그런 예. 혜택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SNS에 이제 생생하게 좀 공유해서 네. 좀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서울시 그 정책들 저희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나가면서 더 많이 널리 알리는 그런 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책 홍보 차원도 그렇지만 뭐 이제 각 가족의 이런 행복한 일상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홍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신패밀리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제 낯익은 얼굴이 계실 거예요. 원더걸스의 혜림 씨가 이렇게 또 두 아이의 오늘 시안이가 같이 오진 못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에 또 자리하셨습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엄마가 된 소감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첫째 시우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안 믿겨졌는데요. 실감이 이제 안 났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네. 둘째 낳고 나서는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내가 진짜 엄마구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씩 더 들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두 아들 마음이 돼서 또 네. 우리 앞에 어엿한 엄마로서 자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또 소녀 같은 모습 보면은 예전 활동 시절도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두 가족이 모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부부들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더군다나 이제 각자 방송 활동도 있으시고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서울시 베이비 앰베서더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예. 저출산에 대한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게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았고 뭐 얼마나 심각할까. 예. 제가 아이를 둘 낳고 나서 보니까 뭔가 주변에 소아과가 없어진다거나 유치원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네. 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서울시 앰베서더 공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네. 자리에서 뭐라도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었어요. 워낙에 이제 두 분의 어떤 공적인 영향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옆에 더 시우군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요. 아주 투철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베이비 앰베서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나앤솔 가족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두 아이가 너무 똘망똘망하게 눈을 뜨고 듣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두 분이 원래는 두 분이서 충분히 행복하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딩크를 지향하던 네네. 그런 부부였는데 40대 나이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예쁜 두 아이를 얻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감정이 가장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딩크를 지향을 했었고 그래서 예. 아이가 있는 삶은 사실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뭐 이제 놀라웠긴 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네.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짜 조금은 충격이었고 처음에 뭐 계획하고 뭐 마음대로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네.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놀라움이 더 컸었고 네. 그리고 임신을 이제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도 계속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 있는 삶을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맞나? 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는데 막상 딱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 너무 설레고 네.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임신 전으로도 바뀐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 루나앤솔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부터 나는 내 인생에 아이는 없어 이렇게 공연히 선언을 했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나서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출산 이후에는 또 어떤 게 좀 달라졌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점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일단은 그냥 전반적인 인생의 알고리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냥 보고 있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예. 저 사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아기들도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아기만 봐도 몇 개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모든 관심사가 아기한테로 가니까 네. 인생의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당장 타고 다니는 차의 플레이리스트부터 바뀌더라고요. 네, 아이 달래기 위한 노래만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거의 뭐 귀에 이명이 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니까 그런 점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확인하고 좀 계실 텐데 정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너무 예쁜 루나와 소리의 평소의 일상 영상들 자주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 그 영상 보면 많이들 진짜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루나와 소리 저희 육아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간의 영상들 잠깐 짧게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일어나? 네, SNS를 통해서 이제 루나 소리를 지금 저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부모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순간부터 알차게 또 빼곡하게 담아낸 영상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데 다른 표현은 떠오르질 않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안 드셔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사랑둥이들을 지금 실제로 스튜디오에 함께 불러서 함께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루나 소리 같은 쌍둥이 다태아 출산을 선호하고 또 바라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계시잖아요. 쌍둥이 출산과 육아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힘든 점도 있을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좋은 점은 뭐 저도 그 주변에서 들었지만 첫째를 우선 낳고 나면 둘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 큐에 해결을 한 거니까. 한 큐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특히나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혜택들을 진짜 2배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고 쌍둥이다 보니까 그 쌍둥이라도 성별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 키우는 재미가 2배예요. 둘은 또 일환성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하다 보면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육아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고된 육아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한 번에 찾아왔지만 행복도 기쁨도 2배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쌍둥이 예찬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예쁜 루나 소리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조미수신의 우리 시우군도 좀 만나볼 텐데 SNS 방송으로 이제 많이 봐왔지만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우리 시우군은. 서울시 홍보 모델 된 거 알고 있었어요? 시우군은? 그게 알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다.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너무 약간 긴장해서 쑥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우군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쑥스러운 일상, 지금 모습이 완전 무색하게 너무나도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버지인 민철 씨가 또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를 닮아서 그럴까? 우리 시우군의 태권도 실력이 또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시죠? 시우군의 발차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작? 고려일장, 뭐 태교일장 이런 건가요? 하이킥에. 그렇지.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가요? 유연성도 남다른 것 같고 연습의 결과예요.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좋아서. 조만간 아빠 머리에 닿겠어요. 네, 몸집이 작아도 이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보면 이거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슬쩍슬쩍 보면 이제 번뜩이는 눈빛 이런 게 이건 또 엄마의 끼를 닮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시우군의 멋진 태권도 시연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우 태권도 너무 잘하는데 혹시 오늘 괜찮으면 직접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우 오늘 태권도 한번 잠깐 아저씨 앞에서 해볼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흔쾌히 응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스크 앞에 살짝 공간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앞쪽에 한번 시우군 위치에서 한번 태권도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전직 국가대표 시범단 대표이자 현직 또 시범단을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가 직접 인도를 해서 무대에 서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사상 최초로 태권도 실현을 생중계합니다. 만 40개월 신시우군입니다. 오케이. 자, 발차기 준비. 기합. 더 크게. 야. 자, 앞에 보고 인사. 아우. 너무 잘해서 더 시켜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발차기 하나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저렇게 아직 신체 비율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다 잘하지 못한 짧은 다리를 저렇게 높게 들어 올릴까 싶기도 한데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우군이. 또 이제 엄마인 혜림 씨는 영어, 중국어 포함해서 4개 국어 능통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닮았을지 영어도 벌써 수준급이라고 하고 무럭무럭 잘하는 모습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전히 고민 중인 숙제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커야 될지. 그렇지만 일단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사실 뭐 가능성들이 우리 루나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갈래로 본인의 꽃을 피워나갈지 이런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대감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한 큰 틀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사회적 화두로도 여겨지고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또 인생의 전환점 같은 아주 중대한 이벤트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SNS 게시글에 그런 말도 남기셨더라고요. 40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 나이에 출산을 한다고 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늦은 나이라기보다 이제 준비된 나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딸아이를 가진 시점이 38, 9쯤이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 늦은 나이에 출산, 양육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병원에서나 조리원에서 거의 왕언니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한 산모였고 또 가장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늦은 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 임신이라는 것이 여자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과 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본인이 건강하고 이제 신체나 마음이 건강하고 정말 아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그런 것들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40대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오히려 조금 그렇게 40대가 되어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어떤 저만의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생기면서 육아를 하면서도 좀 더 여유롭고 그런 힘든 것도 조금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막상 닥치면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다 하게 된다. 네, 닥치면 다 하게 되고 또 서울시에 그런 정책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민 걱정 가득했던 제 육아 영상도 짧게 좀 지나가기도 했었는데 말씀대로 이제 저런 거 정말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막상 닥치게 되면 다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
그만큼 좀 나이가 찼다는 것은 그 미숙한 모습들,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두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패밀리에게도 그런 질문 좀 해볼까요? 이제 출산, 육아에 대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게 참 인생의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출산과 육아의 선배로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두 분께서 누가 해주시겠어요? 오빠. 우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추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육아가 힘든 부분도 있고 잠도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날려버릴 만큼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네. 아이를 낳아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네. 아이를 저희가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로서 저희도 엄청 함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싶고 더 좋은 어른, 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의 행동에도 더 조심하고 더 그런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과 육아라는 게 어떤 일방적인 부모의 희생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도 성장하고 배우고 또 누리는 행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 방안들을 서울시가 지금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혹시 있을까요? 두 분께서 각자 하나씩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혜림 씨가. 저 같은 경우는 시우 22년쯤에는 없었는데 네. 둘째 임신했을 때 그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이 나왔어요. 네. 아마 70만 원인가 나왔던 이거 것 유용하더라고요. 같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임신이 저는 좀 더 힘들었어요. 시우 때는 임신 과정이 네. 좀 순조로웠는데 둘째는 배도 더 빨리 나오고 뭔가 더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게 꼭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전 딸인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라디오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네, 이 교통비 지원 이 부분이 교통비 가장 좀 요긴했다. 우리 루나인 서울 가족은 어떤 정책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병원 검진도 좀 자주 다니고 검사 항목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서울시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요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저도 그 임산부 교통비 그거 정말 네.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네. 네. 관련된 이 정책들이 이제 서울시 관련 누리집에 다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유용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좀 확인하고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저출생 대책, 출산 장려 자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우리 이웃이 아이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가족과 함께한 모습 정말 가장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 출산과 육아를 고민 중인 많은 가족들에게 또 좋은 영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스튜디오 꽉 채워준 그리고 또 긴 시간 또 잘 버텨준 우리 세 아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두 가족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